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이 소파에 단정히 앉아 며느리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멸시와 혐오가 가득했죠. 구두 닦기 딸이 감히 우리 집에서 버틸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구나. 김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을 닦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죠.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우리 민준이가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데려다가 집안을 망쳐놓았는지. 김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년 전 아들의 결혼 발표를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 며느리를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명문 로펌의 변호사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김정숙에게 구두 수선업을 하는 집안의 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죠.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숙의 비웃음만 더욱 커질 뿐이었죠. 성실하게 남의 신발이나 닦으면서 그런 집안 출신이 대체 뭘 한다고 여기서 큰 소리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이민준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김정숙이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내 와이프가 어른한테 대드는구나. 이런 버릇없는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서연아,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반박하지 마. 어른한테 예의가 없어. 민준의 말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점점 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승진 경쟁, 동료들과의 체면 때문인지 집안의 평화보다는 어머니를 달래는 쪽을 선택했죠. 민준 씨, 저는 그냥 됐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민준은 서연의 말을 차갑게 자르고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남편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죠. 거실에는 김정숙의 만족스러운 미소와 서연의 쓸쓸한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김정숙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또 빈둥거릴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김정숙의 독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구두 닦기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하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정말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싫어하신다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 김정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김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민준도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둘 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집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숙과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나갈 줄은 몰랐던 거죠. 1시간 후 서연은 간단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민준이 책상에 앉아있던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나갈 생각이야? 설마 허세 부리는 거 아니지? 허세가 아닙니다. 서연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혼 서류가 뭐야?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정숙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혼이 장난이니? 장난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 게 바로 이거 아닌가요?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미 늦었어요. 어제 민준 씨가 한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김정숙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나가기는. 어디 가서 살 데가 있다고 이런 쇼를 하는 거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채로 소리쳤어요. 서연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김정숙과 민준만 남았어요. 둘 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 서연이가 정말 나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야. 며칠 있으면 꼬리 내리고 돌아올 거야. 김정숙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탄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 김정숙의 독서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강남역 쪽으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꿨어요. 방금 전까지의 상처받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내일 이사회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승객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서연의 말투와 어조가 마치 대기업 임원처럼 당당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네, 인수합병 건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팀과 최종 협의만 남았어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철하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서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구두 수선점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와 8살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비록 남의 구두를 닦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 주인이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이 18살이 되던 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한빛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형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구두 수선업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기사님, 목적지 변경할게요. 한빛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네, 한빛그룹이요? 택시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강남 중심가에 있는 그 건물 맞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예요. 3년 동안 평범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무의미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의 전화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진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네, 안 들어갑니다. 야, 장난 그만해. 엄마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하시네. 돌아와.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서연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민준 씨, 앞으로는 업무적으로만 연락 주세요. 업무적으로? 그게 무슨...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택시는 이미 강남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높이 솟은 한빛그룹 본사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진짜 주인이 돌아갈 시간이네요.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여전히 이상한 승객이라는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서연이 아닌 한빛그룹 부회장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택시가 한빛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36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서연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다, 부회장님. 수고하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마다 서연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연은 그저 한빛그룹의 막강한 실세였을 뿐이었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온 거예요. 3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돌아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뵐게요. 서연은 복도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한빛그룹의 성장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가 한눈에 보였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빛그룹 창업주이자 서연의 친할아버지인 박철민 회장이었어요. 서연아, 힘들었구나.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진짜 손녀의 모습을 보였어요. 앉아라.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박철민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구도 믿지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창업주가 손녀에게 차를 대접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오래 숨겨뒀구나. 내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겠어. 박철민의 눈빛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너의 아버지 박진우는 사실 내 둘째 아들이다. 다만 형인 박진호와의 경영권 갈등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 형한테 밀려난 게 너무 자존심 상했나 보다.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살겠다고 나가버렸지. 그 후로 연락도 끊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박철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거든요. 그 시댁에서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정말 화가 나더라. 박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손녀가 3년 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구두 닦기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말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한빛그룹 부회장이라는 진짜 신분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예요. 좋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부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하자.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지 말해봐라. 민준이가 다니는 법무법인과 관련된 일인데요. 서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대한법무법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빛그룹과의 대형 자문 계약을 두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계약 한 건으로 법무법인의 향후 3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규모였어요. 이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대기업과의 계약은 흔치 않은 기회였거든요. 민준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김 대표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사실 민준은 지난 이틀 동안 서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집에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어머니 김정숙도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 측에서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마저 하자. 법무법인 직원들이 분주하게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최고급 커피와 다과까지 준비해서 완벽한 접대를 위한 세팅을 마쳤어요. 오후 1시 50분, 한빛그룹 직원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과 동료 변호사들은 로비에서 대기하며 귀중한 고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한법무법인의 김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한빛그룹 팀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회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회장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 먼저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빛그룹 임원들과 함께 1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유리창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공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회장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비서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민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권위 있는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 부회장 박서연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 대표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잠깐만요. 박서연, 혹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민준 변호사님의 부인이었던 박서연입니다. 이게 무슨... 김 대표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빛그룹 부회장 박서연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로만 뵙겠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한빛그룹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부회장이라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민준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니까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김 대표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상황을 몰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들으러 왔으니까 시작하시죠.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한빛그룹은 앞으로 대한법무법인과 함께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부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 대표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한빛그룹은 대한법무법인과의 모든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건들도 있고 계약서에도 김 대표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계약 위반금은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비서에게 말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민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감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이민준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금 저에게 반말하고 계신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고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년 동안 구두 닦기 딸이라며 매일 모욕당한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이 실제로는 한빛그룹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너무한 건가요? 회의실 안의 다른 변호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연 씨, 아니 부회장님. 김 대표가 다시 시도했지만 서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빛그룹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회의실 문으로 향하자 민준이 급하게 뒤따라갔어요.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업무로만 뵙겠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준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빛그룹과의 계약 파기 소식이 법무업계에 퍼지자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대한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이게 다 내 때문이야. 김 대표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부인을 어떻게 대했기에 이런 일이. 저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한빛그룹 부회장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다고.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몰랐어. 다른 변호사들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그 원인 제공자로 여겨졌거든요. 민준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대표의 말에 민준은 절망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준을 맞이한 건 시어머니 김정숙의 격한 질책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고 있어.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는 대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야? 한빛그룹 부회장이라고. 김정숙은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이웃들이 며느리를 쫓아낸 집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서연이한테 전화해봤지만 받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를 어떻게 대했는데. 김정숙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이 새로운 부회장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박서연 부회장은 화면에 나온 서연의 모습은 그들이 아는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저희 한빛그룹은 앞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숙과 민주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들이 구두 닦기 딸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일주일 후 한빛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오가고 로비 한편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구 쪽에서는 상당히 어색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김정숙과 민준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 대신 검소한 옷차림이었고 민준 역시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수척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부회장님께서는 외부인과의 면담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요. 저는 부회장님의 시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시거나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민준이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 본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비서와 함께 외부 미팅을 나가는 길이었죠. 서연아. 김정숙이 서연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서연아, 아니 부회장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김정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민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빛그룹 부회장 앞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서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모든 걸 용서해 줄게. 민준이 애원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요? 김정숙이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어요. 제가 못된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모든 게 무너졌다고. 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민준 씨가 감당하셔야 할 몫이에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대가입니다. 서연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경비원들이 김정숙과 민준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구두 닦기 딸이라며 모욕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서연아, 제발. 민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서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 건물에 오시지 마세요.
저희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서연이 출입구로 향하자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서연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제가 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말이에요. 검은색 벤츠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김정숙과 민준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한 달 후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빛그룹의 새로운 경영진 발표와 함께 중요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는 창업주 박철민 회장과 함께 서연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서연 부회장을 한빛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며 앞으로 모든 경영권을 이양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 속에서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며느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빛그룹 후계자의 개인적인 고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구두를 닦으며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이 그룹 창업주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갈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선택을 존중하며 숨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이 순간 전국의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같은 시각 작은 원룸에서 김정숙과 민준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빛그룹과의 계약 파기 후 민준은 결국 해고되었고 김정숙도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건 우리 며느리가 맞아. 김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이끌고 있었어요. 과거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구두 닦기의 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은 그 출신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부회장님, 그동안 정체를 숨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짜 모습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한빛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모든 사람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의 답변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녀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박철민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김정숙과 민주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서연의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었어요. 우리가 쫓아낸 며느리가 한빛그룹 후계자였다니. 김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죠. 서연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 대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검은 광택이 흐르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오늘도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손에 든 먼지털이로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그리움을 애써 눌러 담았죠.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회장 장성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들어온 경고였어요. 피아노는 보기만 할 뿐, 절대 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궁금증보다는 순종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이 피아노를 닦으며 지내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독학으로 익힌 피아노 15살 때 지역 콩쿠르에서 받았던 은상. 그 모든 기억들이 검은 건반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등에 있는 작은 점을 보면 어린 시절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가 떠올랐죠.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유일한 음악과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허공에서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드뷔시의 달빛. 10년도 넘게 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그 선율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들 학비를 위해 음악은 사치였고 꿈은 접어야 할 것이었어요. 수진 언니, 또 피아노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젊은 가정부 소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24살의 소영은 활발하고 눈치 빠른 성격으로 이 집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죠. 그냥 먼지만 털고 있었어. 근데 언니는 피아노 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피아노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마치 연인을 보는 것 같달까?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쳤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도 한 번쯤은 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회장님과 부인께서 안 계실 때 말이에요. 소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먼지털이를 들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은 다시 피아노 앞에 섰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마주한 이 악기는 마치 오랜 친구 같기도 넘을 수 없는 벽 같기도 했습니다. 건반 덮개 위로 달빛이 스며들어와 은은한 광택을 만들어냈죠.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이틀 후 아침, 장성훈 회장과 오미경 부인이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대저택 현관을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수지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긴장감 속에서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언니, 이제 우리끼리네요. 소영이 싱긋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똑같아. 집 관리는 소홀히 하면 안 돼. 수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경직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전 내내 두 사람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소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창문을 닦았고 수진도 무의식 중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했죠. 이런 모습은 회장 부부가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택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회장의 전화 통화 소리나 부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죠. 수지는 2층 복도를 걸으며 이런 정적이 낯설면서도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천천히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소영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언니는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소영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다른 집들보다 급여가 좋았거든. 수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은 복잡했어요. 면접을 보러 왔다가 피아노를 본 순간 가슴이 뛰었던 것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이 집 피아노가 너무 궁금해요. 왜 회장님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는지.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피아노에는 분명 어떤 깊은 상처나 아픈 기억이 서려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정부로서는 알아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개인적인 사연이 있겠지. 우리가 함부로 추측할 일은 아니야.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이미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가운데 자리한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보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 부부가 없는 지금 이 집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것에 마주선 기분이었죠. 오늘만큼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피아노 앞에 제대로 앉게 된 것이었죠.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눌러왔던 갈망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천천히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모습을 보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보육원 지하에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몰래 내려가서 연습했던 밤들, 콩쿠르 무대에서 느꼈던 떨림과 환희, 수진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건반에 닿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첫 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터치하는 건반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만나면서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선율들이 되살아나면서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연주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몰래 연습했던 그 시절의 간절함이 다시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그 순간 인천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성훈 회장이 탑승하려던 비행기가 유럽 현지의 기상 악화로 인해 연기된 것이었어요.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최소 6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장성훈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예정에 없던 변수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저는 호텔에서 기다릴게요. 굳이 왕복할 필요 없잖아요. 오미경 부인이 말했지만 장성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아니요. 집에 가서 서류나 좀 더 챙겨오겠소. 1시간 후 장성훈의 차가 조용히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만족하며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재 문을 열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월광 소나타의 깊고 애절한 선율이었죠. 누가 감히. 장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에게는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죠.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장성훈은 거실에 도착해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정부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완전히 몰입한 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려던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수진의 손놀림은 단순히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주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표정이었죠. 눈을 감고 연주하는 수진의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장성훈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진의 옆모습, 피아노를 치는 자세, 그리고 음악에 완전히 빠져든 표정까지. 모든 것이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장성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혼란과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장성훈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시오. 장성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수진의 얼굴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성훈이 말을 멈췄어요.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성훈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익혔죠.
보육원에서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보육원. 장성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지하에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밤마다 몰래 내려가서 연습했어요. 장성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4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딸. 당시 4살이었던 그 아이도 지금쯤이면 이 나이가 되어 있을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보육원에 있었소? 장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살 때부터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부터 계속. 수진이 답하는 동안 장성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장성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너무나 일치하는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손등을 보여주시오. 장성훈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손등 말이오. 수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성훈의 시선이 그의 오른손 손등에 고정되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요? 장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어릴 때 피아노 연습하다가 책장에 부딪혀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육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성훈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장성훈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시오. 그냥 내일까지 기다리시오. 장성훈이 힘겹게 말하며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에 도착한 장성훈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4년간 한 번도 펼치지 못했던 그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4살 된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방금 전 본 수진의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피아노를 칠 때의 표정, 그 몰입하는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장수진이었습니다. 사고 후 아이를 찾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장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개인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원장님, 저 장성훈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는데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장성훈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34년간 가정부로 부려왔던 그 사람이 자신의 핏줄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충격적인 표정.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미경 부인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을 취소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집으로 향한 미경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갔어요. 장성훈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 벌써 왔군요. 수진 씨가 짐을 싸고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규칙을 어겨서 해고하기로 했소. 장성훈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경은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 넘게 부부로 산 경험으로 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장성훈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재를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내려가다가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네, 부인. 미경은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정부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코끝의 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죠? 3년 전부터입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가족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보육원을 찾아다녔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몇 살이에요? 38살입니다. 미경의 숨이 가빠졌어요. 딸을 잃어버린 것이 34년 전이니 지금 딸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어느 보육원에서 자랐나요? 성심보육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미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심보육원. 딸을 찾아다니던 중에 들렀던 곳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었죠. 부인,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럼 이만. 미경은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소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소영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부인. 말씀하세요. 수진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과거 이야기 같은 것 말이에요. 소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인의 진짜 의도를 궁금해했어요. 평소 가정부들에게 별 관심이 없던 부인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다니 이상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은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언니,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기억나. 누군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따뜻한 손길도. 부모님 손길일까요? 모르겠어. 너무 어렸으니까. 소영은 이 대화를 부인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남편 몰래 컴퓨터를 켰어요. 성심보육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의 명단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 장성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린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장성훈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결단력 있던 그가 수진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해고 명령을 내렸지만 차마 내보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시오. 장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더 힘들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장성훈의 복잡한 심정을 알 리 없던 수진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해고라고 했다가 기다리라고 하고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대하는 회장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미경 부인은 소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과거 이야기들,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피아노에 대한 기억들. 모든 것이 딸과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소영 씨, 수진 씨 손에 상처나 흉터 같은 게 있나요? 미경이 물었어요. 아, 오른손 손등에 작은 점 같은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생긴 거라고 하시던데.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미경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수진 씨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장성훈이 깜짝 놀라며 부인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가 혹시 당신도? 장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봤소. 장성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일 모레쯤. 그 후 이틀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장성훈과 미경은 수진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수진은 그런 분위기에 불편해했어요. 언니, 요즘 회장님과 부인이 이상하지 않아요? 소영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언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사? 수진이 놀랐어요. 부인이 언니 과거에 대해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어디서 자랐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달까요? 한편 장성우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원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일 오전에 직접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실 준비를 하고 오세요. 전화를 끊은 장성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원장의 말투로 봐서는 긍정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 딸이라면 지난 34년간 자신이 한 일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해고되어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차라리 빨리 해고해 주세요. 수진이 다음날 아침 장성훈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더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장성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해 주세요. 장성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중요한 협상과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었어요. 원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성훈이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확실한 친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너무 컸어요. 34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성훈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성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택에 도착한 장성훈은 미경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여보, 결과가 나왔어요. 장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우리 딸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미경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에요? 장성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4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미경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후가 되어 장성훈과 미경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드디어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 앉으세요. 장성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네. 수진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장성훈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우리 딸입니다. 네.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34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우리 딸. 그게 당신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부모가 저를 버린 거라고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수진아.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고로 잃어버린 거예요. 34년간 찾아 헤맸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약 당신들 딸이라면 왜 가정부로 부린 거예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거예요? 장성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당신이 우리 딸인 줄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수진의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선율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연주해주던 따뜻한 기억들. 혹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때 누가 피아노를 쳐주었나요? 네. 장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엘리제를 위하여를 쳐줬어요. 수진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아서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길들. 아빠, 엄마. 수진이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34년 만의 재회를 확인했습니다. 길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장성훈과 미경은 수진의 방을 2층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딸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리였어요. 수진은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좋아했던 인형이 아직 남아있어. 미경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34년 전 수진이 가지고 놀던 작은 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인형을 안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거, 곰돌이 맞죠? 그래, 내가 그렇게 불렀었어. 장성훈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정부 유니폼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식사도 회장 부부와 함께 식탁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져 갔죠.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해요. 소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줄이야.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 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내가 부인께 내 이야기를 전해준 덕분에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소영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장성훈은 수진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또한 그동안 수진이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재산도 증여했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진이 사양했지만 장성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34년간 못해준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딸답게 살아야죠. 수진은 어머니 미경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경은 수진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쇼핑도 함께 다니며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마, 제가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미경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장성훈은 수진을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수진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재능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죠. 한 달 후 수진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정식 연주회를 열었어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은 수진의 모습은 더 이상 몰래 치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죠. 오늘은 아빠가 어릴 때 들려주셨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겠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성훈과 미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영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죠. 연주가 끝나자 장성훈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 딸. 이제 더 이상 몰래 칠 필요가 없구나. 수진이 건반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장성훈, 미경, 수진, 그리고 소영까지. 이제는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4년 만에 이 집의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네요. 장성훈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수진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해요. 미경이 딸을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저택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오래도록 침묵했던 피아노도 매일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남의 집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딸이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수진은 거실 피아노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가득한 연주였어요. 진정한 집,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